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9주차에서는 4장의 화학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생명의 기본 물질들,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화학 반응 속도,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자의 세계, 우리 앞서 저번 주 시간에도 분자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들의 세계가 생물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연결다리를 놓는 것으로 한번 수업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 속도부터 수업에서 다룰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를 다루기 앞서서 먼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따져봐야겠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반응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학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이 이제 태양 에너지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 과합성 반응, 이것도 화학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호흡, 이거는 인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하는 것들이죠. 이제 산소를 흡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체내 영양분과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반응, 이게 이제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 이제 불이 꺼지는 반응, 그리고 연소, 불 타는 반응, 그리고 새로운 의약품을 만드는 합성하는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존재하던 화학 물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분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화학 반응 첫 번째는 일단 화합이라는 반응입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새로운 한 종류의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두 개의 물질이 서로 더해져가지고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합물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요. 화합물의 정의 자체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물질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해 반응인데요. 화학 반응이 나왔으면 이제 분해 반응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원래 화합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둘 이상의 물질로 만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분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까 화합이랑 역반응, 그러니까 반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던 이 물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이것을 분해 반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환 반응이 있습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갈아 끼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학 반응 전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일부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는 치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가 결합되어 있는 AP 화합물에 C라는 물질이 새롭게 반응에 참여했다고 치죠. 그래서 B 대신에 C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B가 튕겨져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B 대신에 C로 자리 바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학 반응의 종류 세 가지를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은 화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자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 이제 모든 물질들이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물질들이 가장 입자, 원자,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만 이런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뭐냐? 이름에서 보셨듯이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정반항으로 일어나느냐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정반응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반응 물질로부터 생성 물질로 가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런 형태의 원소 기호로 이제 화학 반응 전의 물질이 무엇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식이 이렇게 오른쪽에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는 반응물이고요. 오른편은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화살표로 보았을 때 생성물이 무엇이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화학 반응식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역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역반응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했을 때 화학 반응이 그럼 무엇이 반응물이고 무엇이 생성물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왜 다르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초등학교 6학년에 보통은 이제 연소 반응을 다루게 되는데요.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촛불을 불태우고 이제 생성물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실제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보통 석회수를 많이 쓰고요. 이제 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이제 염화코발트 종이를 많이 쓸 겁니다. 이 염화코발트 종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염화코발트 종이는 물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파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염화코발트 종이가 물과 만나게 되면 물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색깔로 바뀌느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 당연히 그냥 색깔 변화 정도로 물을 검출한다. 그리고 정리하고 끝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 화학 반응식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이 염화코발트 종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 염화코발트 물질이고요. 거기에 물과 만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코발트에 물이 결합되어 있는 수화물이 것이 생성물인데 이게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되는 즉 염화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서 빨갛게 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도 가르칩니다. 어떻게? 염화코발트 종이를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혹은 말려서 다시 파란색이 나오게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이 물질 즉 빨간색으로 바뀐 물질이 어떻게 보면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 파란색 염화코발트가 반응물이고요. 빨간색 염화코발트 수화물이 생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정반응,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역반응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배울 내용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인데요. 용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라는 의미고요. 비가역 반응은 이제 반대로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 배우셨잖아요. 그럼 가역 반응을 먼저 보게 되면요.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온도나 압력이나 농도 같은 여러 가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들은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요. 그러면 이제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구분하기 쉽겠죠. 비가역 반응은 대표적으로 일단 정의 자체는 역반응이 사실 아예 안 일어나는 반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았을 때 역반응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적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비가역 반응이 예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기체가 발생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반응들이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나무를 이제 불태워서 산소랑 결합시키는 반응, 이제 연소 반응이죠.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잿더미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기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기체들이 열심히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 날아가버리고 수증기도 날아가버리면은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거기서 역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수증기도 필요하고 얘들이 다 짬뽕이 되어야 다시 합쳐져야 다시 우리가 역반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다 날아가버리면은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역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게 뚜껑이 다 열려 있는 이런 열린 게에서 다 생성물들이 날아가버리는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화학 평형입니다. 이 화학 평형은 이제 가역 반응일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요. 가역 반응에서 우리는 가역 반응이란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랑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왜냐면은 정반응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물이 점점 없어지고 생성물이 점점 생기는데 반대로 역반응 속도에 따라서는 이 생성물이 점점 줄어들고 반응물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똑같다면은 반응물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속도가 똑같다는 소리고 생성물도 줄어들고 늘어나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니까 계속 똑같이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화학평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아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드는 사항은 어떤 반응이냐? 이제 N2O4의 분해 반응입니다. N2O4라는 이제 물질이 NO2라는 물질 두 개로 쪼개지는 반응, 이제 분해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초기에는 왼쪽부터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면 초기에는 시간 0일 때 농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N2O4만 존재하죠. 주황색 그래프인 NO2는 0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시험관이든 비커든 어떤 병이든 이 안에 N2O4라는 물질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2O4가 분해되는 반응은 존재할 수 있지만 NO2가 역반응이 일어나서 합쳐지는 반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NO2라는 물질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N2O4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NO2로 쪼개지게 돼서 NO2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요. 자, 그럼 NO2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NO2들끼리 서로 합쳐져서 다시 N2O4로 되돌아가는 반응, 즉 역반응도 점점 가능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NO2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즉 NO2가 많이 생길수록 다시 서로 충돌해서 결합해가지고 N2O4로 돌아가려는 개수가 당연히 비례해서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N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NO2가 서로 합쳐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NO2가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N2O4가 분해되는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NO2랑 N2O4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평형 도달 구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로 바꾸게 되면 이제 비와 같은 그래프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NO2가 분해되는 반응은 0입니다. NO2가 합쳐지는 반응은 당연히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 상태에는 NO2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지금 N2O4라는 물질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2O4가 분해되는 반응은 가능하죠. 하지만 N2O4가 분해되다 보면 점점 N2O4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N2O4의 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쪼개질 수 있는 N2O4 양이 줄어든다는 소리니까 자연스럽게 쪼개지는 속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NO2가 증가하는 속도,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이제 초기에는 없다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N2O4가 분해되는 속도가 그다음에 이제 풍성하게 생긴 NO2가 이제 다시 합쳐져서 N2O4로 합쳐지는 반응, 즉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게 같아지게 되면은 이제 NO2의 농도도 일정하게, N2O4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이 경우가 평형 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은 그래프를 하나는 농도에 따른 그래프로, 다른 하나는 반응 속도에 따른 그래프로 이제 그렸다는 것 이외에는 지금 하나의 상황을 두 개의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데요. 초기에 N2O4라는 물질만 존재했을 때는 이렇게 N2O4라는 물질 자체가 애초에 투명한 색깔이기 때문에 투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점점 N2O4가 분해되어서 NO2로 쪼개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NO2 분자 하나는 이렇게 갈색이 되게 되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NO2의 농도가 높아져서 NO2가 많이 생겨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르샤틀리에의 원리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르샤틀리에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화학평형 이동의 법칙인데요. 즉 현재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화학 반응에서 외부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 이 평형이 어떤 방향으로 옮겨갈지를 예측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도, 하나는 압력, 세 번째는 온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을 바꿔줬을 때 원래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던 화학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유추하게 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농도부터 한번 보게 되죠. 자, 만약에 이미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치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반응물을 더 집어넣어줘요. 반응물을 더 집어넣어주게 되면 뭐가 돼요? 반응물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만큼 정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초기에 원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반응물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반응물은 조금씩 줄어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제 생성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반응물을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반응물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곧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니까 이제 얘는 정반응이 촉진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생성물을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데 생성물을 더 집어넣어줬어요. 생성물의 농도가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응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단계로 일정 정도 다시 평형이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즉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아지니까 역반응이 촉진되는 것이고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들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이런 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논리는 똑같이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을 갑자기 농도를 제거해주면, 농도를 줄여주게 되면 반응물의 농도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속도가 갑자기 감소해버리죠. 정반응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버리는데 역반응은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반응물의 농도가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생성물을 갑자기 농도를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역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역반응의 속도가 확 줄어들고요. 정반응 속도는 그대로 원래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줄였던 생성물의 농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생겨날 것입니다. 즉 농도에 따른 화학평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는 그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향이 생기고요. 반대로 어떤 물질을 감소시켰을 때는 그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압력에 대한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 기체의 성질에서 보게 되면은 기체의 압력, 정해진 공간 안에서 기체의 압력은 이제 기체의 분자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체의 분자 개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갑자기 증가되면 기체의 분자 개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평형이 이동하게 되고요. 반대로 압력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압력을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기체의 분자 개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온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온도를 원래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갑자기 딱 높이게 되면 이 높아진 온도 때문에 이제 이 발생하는 온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열을 흡수시켜주는 반응, 즉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낮아진 온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원리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데요. 만약에 이제 화평 상태에 도달했는데 온도를 높였더니 이 온도를 계속 높여주기 위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약간 1도씨만 온도를 높였더니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또 1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발열 반응 때문에 올라가는 온도 때문에 갑자기 또 화학 반응이 촉진돼서 다시 온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약간의 온도 변화만 생겨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르샤틀리에 반응은 사실은 다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농도든 압력이든 온도든 어떤 요인 하나가 변화할 때 그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화학형이 이동하는 것이지 그 변화를 다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화학형이 이동하게 되면 이런 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을 이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바른 말로 공기로부터 빵을 만든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인구를 폭증시킨 인류가 훨씬 더 잘 살아남게 만든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별칭이 붙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일단은 인간의 몸 혹은 모든 유기체,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크게 네 가지를 중요한 원소들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탄소입니다. 탄소는 사실은 유기화학의 기본 물질이죠. 그러니까 유기체, 기를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탄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런 탄소라는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건 이제 식물들이 많이 할 수 있죠.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식물들을 섭취하게 됐을 때 우리는 탄소를 얻게 됩니다. 혹은 그런 식물들을 섭취한 동물을 이렇게 또 섭취하게 되면 탄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겠죠.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숨을 쉬면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형태로 H2O 형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소,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데요. 이 질소는 그럼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느냐? 선생님 그냥 우리 공기 중에 78%가 질소니까 숨을 쉴 때마다 질소를 흡입해서 우리 몸에 양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질소라는 이 분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질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를 흡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질소로 내뱉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화학식을 쓰게 되면 질소는 다른 물질과 다르게 3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소 원자랑 질소 원자가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이 원소를 우리가 쪼개서 단백질도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얘들끼리 서로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니 얘네를 떨어뜨려서 단백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질소라는 원소를 모든 생명체가 받아들이는 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분자상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런 질소 기체는요, 아주 적은 양이 이제 식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방전, 그러니까 번개 같은 게 쳐가지고 매우 강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질소가 쪼개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질소 화합물, 이 경우는 이제 삼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질소 원자가 아주 강한 번개 같은 에너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비로소 뭔가 쉽게 가능할 수 있는 질소 화합물들로 분해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 이런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우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토양의 질소 성분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질소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뿌리 속에 저장할 수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콩과 식물들이 이런 질소를 이제 토양 속에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식물과 제한적인 상황에 의해서만 이런 질소 기체가 토양 속에 화학 반응이 가능한 질소 화합물 등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질소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공기 중에 이렇게 수많은 질소들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이런 화학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소를 우리 인류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물질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암모니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질소, 굳이 이제 분자식을 좀 쓰게 되면요. 질소 기체는요, 삼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매우 단단한 결합이라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암모니아는 수소랑 단일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질소는 비교적 쉽게 다른 물질들과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이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토양을 질소가 풍부한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자니 참 이게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지금 암모니아 화학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가 질소라는 기체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쓰기 쉬운 질소를 만드는 이 반응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즉 이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르샤틸리의 원리를 배웠죠. 르샤틸리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 딜레마 상을 하나씩 한번 파악해봅시다. 자, 일단 첫째로 이 화학 반응을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빠르게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질소랑 수소가 훨씬 더 충돌을 자주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반응이 촉진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이 뭐라고요? 발열 반응이라고요. 우리가 르샤틸리의 원리를 배웠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발열 반응은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열이 발생하는 반응에 반대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충분히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이 역반응이 촉진되면서 암모니아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럼 발열 반응을 촉진해야지. 발열 반응을 촉진하려면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네.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간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 촉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촉매는 이제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해서 이제 화학 반응 속도를 온도 변화 없이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훨씬 더 많이 다량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학자가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하버의 업적이 공기로부터 빵을 만들었다라는 명칭을 받게 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이 프리츠 하버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는요, 사실은 두 양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 측면은 이 하버 보슈법이라는 이 암모니아를 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이 식량난을 한 번에 해결해준 위대한 과학자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를 발명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그런 죽음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 프리츠 하버라는 이 과학자의 양면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린 참고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구성할 수 있는 화합물들의 몇 가지 종류들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명의 화합물 공부와 앞서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산화 환원 반응은 아주 고전적으로는 산화 반응이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 환원 반응이란 산소랑 분해되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산소나 수소와 같은 이런 원소와의 결합과 분해로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즉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게 되면은 그 물질은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게 되면은 그 물질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전자라는 물질자가 갑자기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었다라고 하면은 이 전자는 당연히 어떤 다른 물질은 이런 버려진 전자를 누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으려면 다른 물질이 전자를 잃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래 표 같은 경우는 산화 환원 반응을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예, 그리고 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전자를 얻고 잃는 것으로 산화 환원을 규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 예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그리고 산소를 얻는 반응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산소를 잃는 반응 그리고 전자를 얻는 반응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산화 환원 반응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에너지와 생활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과일 전지로 시계작동하기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거를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이렇게 구리판과 아연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렌지나 레몬 같은 과일을 꽂고 도선을 연결시켜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과일 전지를 이제 도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얻으면서 그 잃는 물질에서 나온 전자가 이동해서 이제 뭔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가 다리 전자를 갖는 물질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자를 잃는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연의 마이너스 극이라고 써있죠. 왜냐하면 아연이 전자를 버림으로써 즉 산화가 됨으로써 이제 전자를 내뿜는 극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연이 내뿜은 전자는 이렇게 도선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구리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리판은 전자를 받아먹는 쪽이 되니까 극으로 따지면 플러스 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리가 전자를 흡수해서 전자를 흡수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구리판 쪽으로 이동한 전자는 이제 수소이온 H+라는 수소이온이 그쪽에서 전자를 받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 즉 전자를 받는 물질은 무엇이다? 수소이온이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환원되게 되면 무슨 물질이 만들느냐?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연이 산화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함으로써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구리판을 통해서 넘어온 전자를 수소이온이 이렇게 받아먹어서 수소기체로 환원되는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왜 아연판과 구리판이 동시에 존재할 때 아연판이 전자를 갖다 버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금속들마다 제각각 전자를 쉽게 버리는 녀석과 쉽게 버리지 않는 녀석으로 이제 구분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연과 구리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은 아연이 훨씬 더 이온화 경향이 크다. 즉 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는 것은 산화가 잘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연과 구리를 비교했을 때 아연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전자를 잘 버리기 때문에 이제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아연은 전자를 버리고 구리가 전자를 받는 형태의 꼴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은, 백금, 금은 제일 오른편에 위치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전자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산화되지 않아서 즉 쉽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이나 백금이나 금 같은 금속들을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처음 만들어진 그 고유의 장신구나 이런 물체의 형상이 그 색깔과 광택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을 귀금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물질들은 워낙 전자를 쉽게 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은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막발이라는 반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사실상 우리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지는 그 중간에 뭐 과일을 썼다라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 쪽에 환원 전자가 넘어가면서 구리 쪽에서 수소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리판과 아연판만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을 수소이온과 같은 여러 가지 염 물질들이 그 안에서 전자 이동을 도와줄 수 있고 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물질들만 존재한다면 어떠한 물질이거는 다 전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 뭐 너무 고전 게임이라서 많이 못 해보실 수 있겠지만은 포탈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데요. 굉장히 고전 명작 게임이기 때문에 퍼즐이나 탈출이나 뭐 이런 슈팅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스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어쨌든 이 포탈이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글라도스라고 하는 일종 인공지능 이 뭔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 감자 전지에 의존해서 자신의 일종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즉 이 감자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자 안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이제 염으로서 전자 이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과일 대신에 이런 콜라 같은 걸로도 충분히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상 하나 같이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꼬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네. 질 것이냐. 짜자잔! 오늘은 이 콜라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대요.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대요. 조그맣게 전구가 있습니다. 콜라를 이용해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준비물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콜라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광 다이오드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콜라입니다. 오늘의 핵심 재료이죠. 전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입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콜라를 담을 통 3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준비물은 건전지에서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구리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물은 구리를 잘 갈아주기 위한 삽포를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 준비물은 구리와 마그네슘을 전선에 연결하기 위한 은박 테이프입니다. 일곱 번째 준비물 역시 전선은 필수겠죠. 전기를 이동시킬 전선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준비물 마그네슘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할 마그네슘판입니다. 그러면 준비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4개의 전기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개의 전기선은 양쪽에다가 구리와 마그네슘을 각각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전기선은 구리판만 붙여줄 거고 하나의 전기선은 마그네슘판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판과 마그네슘판만 붙어있는 전기선의 반대편에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걸 콜라가 담긴 이 통에다가 짝짝짝 잘만 박으면 이 발광 다이오드에서 붉게 빛이 난다고 하네요. 일단 바로 구리 선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의 반응성을 좋게 하기 위해 구리를 삽포로 잘 간 뒤에 구리 3개를 전선 끝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그네슘판 역시 반대쪽에 3개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리판과 마그네슘판만 연결되어 있는 전선 끝에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다음 통에 이렇게 마그네슘 1개, 구리 1개, 마그네슘 1개, 구리 1개가 들어가도록 음박 테이프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다음 이제 콜라를 2분의 1 정도만 담으면 끝! 오늘 실험 너무 간단해서 되게 영상 길이가 짧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왔어요! 드디어 됐어요! 와, 됐어요 여러분. 빨간불 보이시죠? 콜라로 전기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콜라로 전기 만들기를 도전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콜라로도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요. 네,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물질들로 전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금속들이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질만 존재하는 다양한 전지들을 만들 수 있으니 우리 선생님도 여러 가지 전지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생명력 화합물을 다루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산과 염기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은 뭐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맛이 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성 물질들은 크게 강한 산과 약한 산, 즉 강산과 약산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거의 100%다 이온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염산, 황산, 질산 등이 아주 강한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반면에 약한 산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분자인 이 산이 물속에 녹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100%다 이온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개의 산을 집어넣으면 100개 중에 뭐 한 100분의 1 정도 적은 양의 수소 이온만 분해되는 그런 산들을 우리가 약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산음료의 주성분인 탄산,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울 뭐 DNA라든지 뭐 세포의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인산 등이 약한 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맛을 보게 되면 쓴맛이 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 염기성 물질들을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게 미끈미끈한 그런 성질을 가지죠. 표면에 있는 우리 피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기 또한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랑 약한 염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강한 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 소디움 혹은 수산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나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칼륨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강한 염기입니다. 이런 강한 염기성 물질들은 이 OH- 즉 수산화 이온을 물속에 녹았을 때 100%다 이온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약한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은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는 사실 기체 상태인데요. 기체 상태의 암모니아를 물속에 녹이게 되면 암모니아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 만들어지는 OH-가 이온화되면서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염기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산염기 정의와 브레스테드와 로우리가 정의한 이 산염기 정의를 두 가지 정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산은 두 개가 똑같아요. 수용액, 이제 어떤 물질이 수소이온을 잘 내보내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죠. 염기는 약간 정의가 다른데요.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OH-를 쉽게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고요. 브레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수소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런 정의가 나왔냐? 이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암모니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암모니아는 사실 이 화학식만 보게 되면은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따르면 이건 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OH- 내놔야 염기라고 했는데 지금 NH3라는 암모니아 화학식에는 OH- 전혀 없죠. 근데 사실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염기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질들이 굉장히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스테드 로리아는 이제 이 염기성의 정의를 어떻게 정했냐? 이게 OH- 분자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염기성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나중에 이 수소이온을 굉장히 쉽게 받아서 암모늄 이온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으니 이렇게 수소이온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잘 받아들이는, 수소이온과 쉽게 결합하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른다면은 OH-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염기성 성질을 많이 띠는 물질들도 염기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염기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단백질,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은 이름 말 그대로 아미노와 산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당연히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아미노기, 아민기와 그다음에 산성을 띠는 카르옥시기, 즉 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염기성을 띠는 아미노기, 아민기, 그리고 반대쪽은 산성을 띠는 카르옥시기가 이제 양팔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탄소는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한 개는 아민기가 결합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카르옥시기가 결합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수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탄소 사슬들로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 꼴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 세 위치의 구조는 다 똑같고 이 겹사슬, 이 나머지 하나의 사슬이 어떤 원자들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겹사슬 구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걸 글라이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겹사슬 구조에 이렇게 CH3OH가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제 세린이 되고요. 그다음에 CH2SH가 결합되는 시스테인. 이 겹사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뭐 이 명칭은 전혀 몰라도 되고요. 제가 그림을 찍어 놓은 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서로 결합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느냐, 이걸 이제 분자 구조 형태로 조금 보게 되면은, 자, 이 아미노산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아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COH가 카르복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염기고요. 이쪽이 산을 띠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의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산과 이 다른 쪽 염기가 서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물질들이 물로 배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카르복실기의 CO와 아민기의 NH가 서로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단단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나 형성하더라도 왼쪽에는 아민기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오른쪽에는 카르복실기가 그대로 살아있죠.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미노산이 이제 여기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쪽 방향으로 아민과 결합이 가능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카르복실기와 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쭉 사슬 모양의 이제 결합을 계속해서 형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이 전체 분자가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것을 해보시게 되면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폴리펩타이드인데요. 이제 이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아미노산이 그냥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통칭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계속해서 길어져가지고 아미노산 단위 개수가 수십 개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체 속에는 아미노산이 보통 20종류 정도이지만요, 이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개수는 다양하고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순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8만 종류 이상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백질은 이제 우리 인류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이 인체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이제 단백질 효소 작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반응이라든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반응, 지방을 분해하는 반응, 이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모든 반응들에 이렇게 아미노에이스나 트립신이나 이런 슬리지 라이페이스 등등등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이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소화 요소들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생명 현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자 사슬 모양이 아니라 이 사슬들이 최대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3차원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화학 반응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3차원 구조, 단백질 3차원 구조가 나중에 화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물쇠와 열쇠 같이 자물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이 자물쇠를 분해시킬 수 있는 열쇠가 딱 들어맞아야만 분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3차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긴 물질들을 딱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열쇠 모양이 이제 딱 들어맞으면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3차원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려면요, 단백질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선형으로 꼬이고 어디 부분에서 접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3차원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성질과 특성들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각각 사슬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순서에 따라서 접히는 구간과 나선형으로 꼬이는 구간들이 결정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미노산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열 정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여 있느냐,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형성하느냐, 이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세포 안에 DNA, DNA를 모시는 건 없을 겁니다. DNA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 중합체, 단위체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단위체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듯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은 어떤 기본 단위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에 당이 존재하고요. 이 당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염기성 물질이 하나 붙어 있죠. 이 염기성 물질은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아미노산이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시토신과 구아닌은 서로 결합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아데닌과 티민은 서로 결합이 가능하지만 아데닌과 구아닌, 아데닌과 시토신 이렇게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DNA는 시토신과 대응되는 결합은 구아닌과 하게 되고요, 구아닌과 결합하는 결합은 시토신이 되게 되죠. 아데닌과 결합하는 요성은 항상 티민이 되고 티민과 결합하는 요성은 항상 아데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토신의 짝은 항상 구아닌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상보적 결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사다리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면 이 사다리와 같은 구조는 그 자체로는 불안정합니다. 화학적으로 이걸 가장 안정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질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DNA에서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아미노산이 지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염기 서열, 염기가 배열된 순서와 아미노산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규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인접한 세 개의 염기, 그러니까 염기가 세 개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그 세 개의 묶음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의 코돈당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응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염기 서열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응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밑에 표는 이제 표준 코돈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암호 해석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앞서서 배웠던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 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우라실이 나오게 되는데, 우라실은 사실은 티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배웠던 티민은 이제 DNA에서 이것이고요. 이 우라실은 이제 RNA에 대한 정보인데요. DNA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정보가 똑같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생물 배울 때 다룰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 개의 염기가 서로 인접한 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가지고 이 세트 하나가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한번 살펴볼까요? 아데닌이 세 개가 연속되어 있는 이 코돈이다. 그러면은 이 코돈 정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 AAA, AAG 이렇게 쭉 연결되는 암호가 쭉 있을 때 AAA는 라이신에 해당되는 거고 AAG도 라이신에 해당되는 거니까 라이신 두 개를 연속으로 갖다 붙여라 라는 식으로 단백질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과학적 사실인데요.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20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DNA 염기 서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염기가 총 4가지 종류입니다. 만약에 염기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가 배연되었다면 우리는 4개의 아미노산 정보밖에 최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지정한 아미노산 하나, C가 지정한 아미노산 하나, G가 지정한 아미노산 하나, T가 지정한 아미노산 하나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2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4 곱하기 4, 총 16가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보다는 모자라죠. 근데 우리 코돈이라는 것은 3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64가지가 되고요. 이 64가지 중에서 일부는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설정하기도 하고 아미노산에 해당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단백질 복제를 멈추는 종결을 하는 종결 코돈의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의 합성을 시작하는 의미의 게시 코돈으로 작동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진 것이 3개의 인접한 코돈에 따른 아미노산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화합물 중에 인지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질은 이제 인과 지방 이쪽에 나눠진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DNA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포라는 것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막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막이 아무 물질이나 그냥 막 받아들이고 아무 물질이나 막 내뱉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세포가 외부랑 내부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고 어떤 물질을 내보낼지를 선택적으로 이제 취상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막의 성질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물과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된 이런 기본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머리 부분이 이렇게 인지질의 머리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 소수성 꼬리 부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인지질만으로 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인지질이 2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이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중층인데요. 이게 한 층, 이 부분이 한 층입니다. 그래서 소수성 꼬리들끼리서 달라붙어서 하나의 이제 층끼리서 결합시키고요. 그 바깥 부분은 이제 물과 친숙한 머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지질을 형성하게 되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인지질 안에 어떤 지방 소수성 꼬리 부분 안에 어떤 단백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뭔가 세포 안과 밖을 이제 원하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원하는 물질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이제 펌프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기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의 막의 기본 단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보시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았습니다.